교주와 지도자들은 신도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죽음을 강요하기까지 했는데요. 신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점점 말세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자 종말론 교리대로 모두 함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구가 끝나는 날 19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남쪽에는 지상 낙원이라고 소문이 난 아주 한적한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죠? 와, 좋다. 너무 좋다. 한 일주일만 있고 싶다. 약 20개의 군락을 이뤄 사는 이 농촌 마을의 주민들은요, 이곳을 유토피아라 부르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주로 마을 안에서만 생활했는데요. 이 마을의 격리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안식처로 각광받으며 이주 문의가 쇄도 코로나19 이후 마을 주민의 수가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2일 평화롭던 이 외딴 마을에서 갑자기 체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완전 무장한 군인들 아닙니까? 호송차, 버스, 구급차와 의료 대원이 마을 일대에 쫙 배치가 됐고요. 심지어 헬기 넉 대와 중무장한 특수부대,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병력들까지 동원됐는데요. 저 정도면 테러리스트 진압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이지? 궁금한데. 그리고 특수작전 끝에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바로 이 마을의 지도자였던 세르게이 토로프였습니다. 설마. 아니 저런다고 그거 믿어요? 그는 바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는데요. 자신을 부활한 예수라 주장하며 이 마을의 크리스마스도 자신이 부활했다는 8월 18일로 지정. 그리고 빛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종말이 오더라도 자신이 만든 유토피아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로프가 예수를 사칭한 배경. 시베리아에서 교통경찰로 일했던 토로프는 1989년 직장에서 해고된 뒤 갑작스런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인류에게 전쟁의 폐해와 대혼란에 대해 가르치길 원하신다. 본인을 재림한 예수로 지칭했습니다. 아휴. 당시 구소련의 해체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림 예수로 믿고 따랐는데요. 그렇게 토로프는 1994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크라스노 야르스크주 남쪽의 마을에 최후의 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세계가 종말한다는 교리를 전파했고요. 저렇게 많이 사람 왔어? 봐. CG 아니고? 한때 그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무려 만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다. 토로프는 신도들에게 철저한 채식을 강요했으며 소녀들이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수줍음과 나약함으로 길들이는 등 독특한 교육 방식을 도입. 거기다 아픈 사람이 속출해도 외부와의 단절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요. 아이고. 그렇게 병들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신도가 늘어나자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재림 예수로 추앙받던 그가 체포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신도들로부터 돈을 빼서 횡령하고 정신적인 학대와 폭력까지 가했던 겁니다. 그의 이런 추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체포 작전으로 긴급 체포.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이런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약한 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 갈취하고 그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지구가 끝나는 날 19, 18위 공개합니다. 신세계를 꿈꾸는 몸의 사원. 1994년 10월 4일 캐나다 몬트리올 북부 모린 하이츠에서 불에 탄 시신 5구 발견. 10월 5일 스위스 서부 쉐이리 마을과 스위스 남부 그랑주 슈르살방에서 시신 48구 발견. 자, 이틀 사이에 캐나다와 스위스에서 총 53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스위스랑 캐나다는 가까운 나라도 아닌데 되게 멀죠? 양쪽에서 이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요. 시신들 중 상당수가 특이하게도 죽음에 앞서 마치 모종의 종교의식을 치른 듯 장미와 십자가가 그려진 예복 차림에 둥근 대열로 누워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들이 입고 있던 예복은 태양의 사원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또 이거 사이비 종교에서 집단 자살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지금 죽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과 마약 주사 흔적, 또 일부 시신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거나 양손이 묶여 있기도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집단 살해로 판단했고요. 살인 혐의로 교주 릭 주렛과 지도자 조셉 디 망브로를 수배했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 이 두 사람도 시신으로 발견. 이 사건은 살해 사건에서 집단 자살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위스의 한 사교 연구 전문가가 이날 태양의 사원으로부터 무덤 저편의 편지라는 서한을 받았다라고 밝힘으로써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살해된 것이 아니라 집단 자살했을 가능성을 높여주었는데요. 근데 손발이 아니, 근데, 묶여있죠. 뭐 비닐에 감싸져 있는 시신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찜찜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좀 강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마약 주사했다는 흔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죽이면서 마치 이제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한 게 아닌가. 태양의 사원은 벨기에 출신의 심령 치료사였던 교주 릭 듀렛이 설립한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요. 릭 듀렛은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 유럽 각지를 떠돌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만간 말세와 함께 불의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심취한 신도들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 캐나다 등지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비밀 집회를 가지며 모두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종말론을 믿었던 거네. 그죠? 불안함을 또 이용했네, 그죠? 심지어 교주와 지도자들은 신도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죽음을 강요하기까지 했는데요. 신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점점 말세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자 종말론 교리대로 모두 함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저 신도들은 교주한테 조종당해서 피해자예요. 그럼요. 그래서 죽은 거니까 이건 타살이나 마찬가지죠. 타살이죠, 타살. 예. 자,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요. 태양의 사원 신도들은 이 충격적인 집단 자살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소규모 비밀 결사체를 이루어 계속 비밀 집회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7일을 공개합니다. 우간다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 2000년 3월 17일 오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카누 응구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 이 화재로 무려 500여 명의 신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우, 끔찍하다. 500여 명. 와.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 뒤인 3월 24일 카누 응구의 인근 지역 부흥가에서 무려 153명의 시신 발견. 그리고 사흘 뒤 루가치에서는 155명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열흘간 무려 900여 명의 집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열흘에 900명. 당시 희생자들은 한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간다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과 기아, 에이즈 등에 시달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신흥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성행. 1989년 신의 10계명 부활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이 성서의 10계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1999년 12월 31일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언이 불발되자 1999년이 아니라 올해 2000년 3월 17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3월 17일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신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결국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의 결말을 택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약간 그 심리적 고리를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라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어느 종교가 자살을 권하겠습니까? 어느 종교?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요. 3월 21일 우간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밖에서 놀던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데려갔다는 증언을 확보. 뭐야? 또 성인 시신 6구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그냥 살인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종교라고 포장만 했을 뿐 세상과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혹세 무민일 뿐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6일을 공개합니다. 종말을 예언한 양치기 소년?
2011년 5월 21일 미국의 F라디오 방송국 앞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사람들이 카운트다운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뭐 네. 이 동네 큰 행사 있었던지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 왔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국 앞에 모인 이유, 이 라디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나의 글 때문인데요. 심판의 날, 선택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힌 8쪽짜리 예언서였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방송국이 그랬다는 게 정말 의외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믿는 분들이 이 앞에서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한 거잖아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자이자 당시 미국 최고의 성경 이론가라는 명성을 가진 해롤드 캠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캠핑의 종말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또 자살까지 할 정도로 그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종말일이라고 예언한 날짜 2011년 5월 21일 모두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예언이 틀리자 그는 자신의 방송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23일 사실 5월 21일은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지진, 또 화산 분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는 10월 21일에 멸망합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뭐야 이거 예언이 맞은 적이 있긴 한 거야? 아니 지금 보니까 완전 거짓말지기 양치기 소년이랑 다를 게 없네 라며 더 이상 캠핑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2011년 종말 예언 전에도 그는 1994년 9월 6일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며 틀린 예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도 있었어요. 어떻게요? 내가 기도로 막았다고. 참신하다. 아니 이게 종말이 안 왔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도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막 우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겠네. 그가 또다시 밝혔던 10월 21일 종말 예언까지 틀리자 이 캠핑은요 라디오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더 이상 종말을 예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5위 공개합니다. 그들이 9년간 뭐뭐 된 이유. 자, 2019년 10월 네덜란드 드렌터주에 위치한 한 술집을 찾은 20대 남성 얀존 반 도르스텐. 긴 머리에 지저분한 수염까지 누추한 행색의 얀은 어눌한 말투로 맥주를 주문한 뒤 연거푸 들이켰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노숙자인가요? 자, 그의 사연을 들은 가게 주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얀과 남매들이 무려 9년간 감금되어 있었으며 어머. 제발 이 상황을 끝내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누가 감금을 한 거지? 감금이 돼 있었구나. 왜 어떻게 9년이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집 안에는 거실 천장 뒤 숨겨진 비밀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그 계단 끝 지하실엔 얀의 말대로 18에서 25세 사이의 남매 5명이 감금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근데 누가 이 남매들을 그럼 감금한 거예요? 6명의 남매를 9년이나 감금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버지, 게리트. 아빠, 바깥 세상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란다. 그래도 답답한데 우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나쁜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절대 안 돼.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과거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게리트는요. 공범인 조세프와 함께 세상이 종말한다며 남매들을 감금, 농장 텃밭에서 난 채소 등 자급자족을 통해 생활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범 조세프는 남매들을 감금해 놓고 자신은 평범한 몫으로 생활했고요. 아버지 게리트는 태연하게 SNS 활동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도 막 그렇게 애들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추악하게도 아버지 게리트는 남매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불결한 영혼이 몸에 들어간다며 학대를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을 빙자한 9년간의 악행은 6남매 중 첫째인 얀이 탈출하면서 세상에 탄로났고요. 자,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랜 세월 세뇌당한 남매들 중에 일부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된 후에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풀려난다 한들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겠냐고. 다시 아빠 찾아가 봐 걱정이야. 지구가 끝나는 날 14일을 공개. 모모모 대 미 정부의 전쟁. 1993년 4월 19일 텍사스주 웨이코. 한 무장 집단과 무려 51일째 대치 중이던 미 연방경찰 FBI와 폭발물 단속국 ATF 등 약 900명의 연방 수사기관 요원들은요, 미 육군의 최정예의 탱크를 투입해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무장 테러 집단 하나 점령하러 간 거 아니에요? 텍사스 한복판에서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 작전이 벌어진 이유. 이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다윗파의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와 그의 추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세력이 크면 저렇게 했을까. 자, 그렇습니다. 다윗파의 교주 코레시는 스스로를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재림 예수라 칭하며 신도들을 모았고요. 급기야 80년대부터는 100여 명의 신도들과 웨이코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 뿐만 아니라 신은 내게 하나님을 위한 군대를 구성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교주 코레시는 종말을 앞두고 전쟁이 벌어진다며 수류탄, 권총, 기관총, 자동화기 등 불법으로 총기를 거래하고 신도들을 무장시켜 군대까지 조성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수사기관들은 수년간 교주 코레시와 다윗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요. 결국 1993년 2월 28일 다윗파가 더 큰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교주 코레시와 추종 세력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총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와. 자, 이 과정에서 4명의 요원과 다윗파 신도가 숨졌고요. 무려 51일 동안이나 무장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정부는 결국 수백 명의 병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와 임신부를 포함한 76명의 신도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요. 이 사태의 주범인 교주 코레시 역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간다, 캐나다, 스위스 사례를 봤습니다만 오지도 않을 종말을 주장하는 교주 때문에 애꿎은 목숨이 이렇게 희생이 된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종말론으로 일어난 이 비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고요. 사건 후 한 언론에서는 논평을 통해 태양은 검게 변하지 않았고 달도 붉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예언자가 약속한 대로 끝났습니다. 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3일을 공개합니다. 환상의 우주쇼냐, 지구 종말이냐. 2017년 2월 1일 오늘 저녁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달과 화성, 금성의 일렬로 늘어서는 우주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이 인류의 마지막 밤인가? 특별한 천체 현상을 앞두고 지구 곳곳에서 지구 종말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저렇게 된다고 왜 종말이 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전에 과거 없을 때 점성술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동서양에서는 천체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불길함이나 재앙, 파괴를 상징하고요. 또 인도에서는 일식이 일어나는 날 라후라는 악마가 나타난다며 두려워했고요. 옛날이잖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일부 종말론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의 이 문장을 콕 짚으며 크고 두려운 날, 즉 지구 종말의 때가 천체의 변화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번 행성 직렬 소식에도 일부 지구 종말론자들은 행성들이 합쳐진 중력이 지구 축을 기울여서 인류는 최대 재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공포스럽게 느끼고 더 두렵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체 변화와 지구의 종말은 노상관. 사실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선 건 2017년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2004년 4월에도 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서는 모습이 관측됐고요. 심지어 2016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섰지만 지구 종말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수의 과학자들 역시 태양계의 행성들은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성의 중력을 더한다고 해도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행성 직렬은 지구 종말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이 특별하고 환상적인 우주쇼를 있는 그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2위 공개합니다. 지구 종말의 이것. 고대 마야 달력과 관련된 지구 종말의 날,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죠. 전 세계가 지구 종말 이야기로 떠들썩한 가운데 아주 핫하게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부가라슈. 이날 이 마을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마을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00명 남짓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적한 이 작은 마을, 화제의 중심이 된 이유. 이 마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성지로 소문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그 종교 단체가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200명 마을 주민 전부 한 종교고 막 이래요? 이곳이 종말의 안전지대로 소문난 이유, 종교 집단의 유토피아?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산에 UFO 착륙기지가 있대요. 그래서 UFO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구출해 줄 거래요. 별게 다 와서 사람들을 구출해주네 진짜. 부가라슈에는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산봉우리는 땅이 주변보다 높이 위로 솟는 융기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지 더 오래된 지질층이 맨 위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거꾸로 된 산이라고 부르며 이 산이 신성한 기운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신성한 기운을 빌려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UFO 착륙 기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 심지어 실제로 UFO를 봤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지면서 지구 종말이 찾아오는 12월 21일에는 UFO가 이 마을에 모인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구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고 실제로 UFO 오면 난 구경이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가고 관광객도 있을 거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네, 해마다 UFO 기지를 찾기 위해 또는 종말을 대비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종말론 추종자들과 방문객들이 매년 2만여 명씩 방문. 특히 일본의 지진과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2012년 종말론이 대두되면서 집단 자살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프랑스 당국. 지역의 보안을 위해 군인과 100여 명이 넘는 경찰을 이곳으로 보내 12월 19일에서 23일까지 24시간 주재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200명이었다는데 경찰이 100명이었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엄청난 투입을 했네요, 정말. 황당했겠네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지구가 끝나는 날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다빈치 코드 속 숨겨진 모모 코드.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 등등등 세계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범접 불가. 그의 특별한 능력과 천재성 때문인지 유독 그가 남긴 작품들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작품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풀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과 미지의 장소, 바티칸 서고의 연구원이자 다빈치 전문가 스포르자 갈라치아입니다. 그녀는 2010년 진짜 다빈치 코드를 발표. 4006년 11월 1일 대홍수로 인류는 멸망한다. 다빈치의 역작 최후의 만찬 속에 종말의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점성학과 라틴어로 된 코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해독한 결과 4006년 3월 21일에 시작된 대홍수로 인류는 4006년 11월 1일 최후를 맞게 되고요. 종말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 그림책에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속에 12제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별자리는 몇 개다? 12개. 12개죠. 점성하게 대입해 보면 별자리를 뜻하는 12제자들과 테이블포, 천장의 간격을 통해 계절과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 반원 모양의 창문 보이십니까? 갈라치아는 저 창문들이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하며 라틴어 코드가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치아에 따르면 라틴어 코드의 계산법은 24개의 라틴어 알파벳이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다빈치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후속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증하려면 4006년이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너무 먼 미래라 와닿진 않습니다. 과연 세계의 천재 다빈치는 정말 작품 속에서 종말을 예언했을까요? 지구가 끝나는 날 19, 10일 공개합니다. 쪽집게 예언가들이 말한 종말의 날. 과거 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의 종말 예언이 쏟아져 나왔죠.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뭐 다 있어 왔죠. 뭐 그래서 유독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고. 자, 그래서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종말을 각각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예언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히틀러의 등장, 또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마치며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그. 그리고 예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먼저 소련 붕괴, 체르노빌 참사, 9.11 테러.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받아 추락할 거예요. 라며 정말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세히 9.11 테러 사건의 모습을 묘사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모두 예언이 적중했던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근데 저거는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요. 역대 예언 중에 제일 소름 돋는 게 저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바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96년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오래된 우주정거장과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했고요. 2341년에는 무엇인지 모를 끔찍한 것이 지구에 접근한다고 예측. 자, 갈수록 뭔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죠? 또 3797년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 하지만 인류가 또 다른 행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3805년, 이번에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전쟁 발발. 반 이상의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바반가는 마침내 5079년을 맞는 세계에는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라며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 3000년 후의 먼 미래를 얘기한 바바반가의 종말 예언이 있다면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이 온다 예측한 예언가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는 이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리노. 주세리노 또한 바바반가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를 정확히 예측했는데요. 진짜? 2001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꾼 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고요. 결국엔 그가 꾼 꿈대로 슬픈 역사가 현실화됐는데요. 또 2004년 12월 26일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예언. 또 2015년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분이 예언했다는 그 종말 날짜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런 그가 주장한 종말의 해는 바로 2043년. 이건 좀 무섭다. 자, 불과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2043년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 중 80%가 사라지는 대재앙이 올 겁니다. 라며 인류 멸망을 주장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맞춘 족집게 예언가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끝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9위 공개합니다. 1999년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예언의 7월, 지구촌 종말론 신드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종말론을 조명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1999년은
유독 종말의 공포에 휩싸였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요새 지구 종말론 도는 거 아나?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핵폭탄 막 날라다니고 행성끼리 충돌하고 블랙홀이 터져가 막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하더라. 1999년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종말. 전 세계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공공을 인식을 못해서 버그가 발생한다는 그치. 일명 Y2K 종말론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Y2K 버그로 전 세계 통신망이 무너지고 정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금융 시스템 마비, 심지어 핵미사일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 등 세계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져 종말에 이른다고 믿었었죠. 근데 자, 아무리 세기말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1999년에 네. 유독 그렇게 종말론이 성행했을까요? 1999년 당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한 종말론에 더욱 불을 붙인 주범이 있었습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구절을 해석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1999년에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20세기 마지막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99년 8월 11일의 주목. 이 날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날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개기일식 종말론이 성행하자 한 천문학자는 8월 11일은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도 종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3, 2, 1, Happy 2000! 지구가 끝나는 날 19, 8일을 공개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냐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요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냐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아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비냐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냐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코로나 변이. 그렇죠.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 전파력이 50에서 70%가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야,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맞췄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저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몸으로 풀린 49년 된 미제 사건. 2017년 12월 1일 영국. 장장 49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잡혔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1968년 영국 더럼주의 한 가정집. 생후 19개월 된 남아 폴 부스가 두개골 골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폴의 부모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사고사를 주장. 경찰도 별다른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일단락 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폴의 형 피터는 우연히 SNS에서 한 사진을 보고 불현듯 옛 기억이 떠올라 진범을 지목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빠랑 아들 사진 같아 보이는데요? 무슨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저걸 보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 아니라 뭐 범인과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아니라고?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입니까? 그렇습니다. 19개월 남아 폴 살인 사건의 진범은 사진 속의 남자였고요. 그의 정체는 놀랍게도 사고사를 주장했던 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그는 의붓 아버지였는데요. 폴의 사망 당일, 당시 3살이었던 형 피터는 거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폴의 사망 당일, 당시 3살이었던 형 피터는 거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붓 아버지 데이비드가 동생 폴의 발목을 잡아 휘둘렀고 이로 인해 폴이 벽난로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아이고, 왜 그래? 피터는 뒤늦게 SNS에서 의붓 아버지가 동생 폴을 안고 있는 사진을 보고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났고요. 경찰에 의붓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증언, 재수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 사진 좀 소름 돋지 않아? 제 애가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아 그러네, 손으로 손으로 애가 이러고 있어요? 재수사가 시작된 후 병리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의붓 아버지의 진술대로 폴이 만약에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 부상을 입었다면 두개골의 골절 형태가 일자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폴의 머리에 난 두개골 골절의 모양은 G자형. 이는 폴이 낙상이 아니라 형 피터의 증언대로 학대를 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스테파니의 진술. 어릴 때 의붓 아버지가 제 발목을 잡고 휘둘러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의붓 아버지에게 매일 맞았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아 정황 증거까지 나오네. 그죠? 아이들을 줄곧 학대해 왔던 게 사실이네요. 결국 2017년 의붓 아버지 데이비드가 폴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49년 미제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제일 불쌍했던 게 사실은 피터였어요. 너무 무서운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잊는다고 하잖아요. 뇌가 강제로 기억을 덮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생이 죽는 걸 보고 내가 살기 위해선 이 기억을 덮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닌가. 49년 동안 이렇게 잡지도 않고 호의호식한 거 보면 너무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잡혀가지고 처벌을 받게 돼서 진짜 정말 다행이다. 진범은 누군가 싶고 16일 공개합니다. 모모가 밝혀낸 진범의 놀라운 정체. 2021년 10월 태국 묵다한주 12세 A양이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과 출산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해자 A양은요. 소푼 아저씨가 범인이에요. 남 몰래 저를 끌고 갔다고요.
이웃에 살던 50대 남성 소폰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전 그런 파렴치한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언해서 지목을 했잖아요. 그 소녀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진짜 특정인을 지목했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아이가 한 말이라고 저런 식으로 우겨서 덮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12세면은 증언이 그렇게 애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이름은 기억했잖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지. 아는 사람인 거지. 소폰이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친자 확인을 위해서 경찰은 피해자 A양이 낳은 아이와 소폰의 DNA를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DNA 검사 결과 피해자 A양의 아이와 소폰의 DNA는 불일치. 오. 자, 그러니까 DNA가 가리키는 범인은 소폰이 아니었던 겁니다. 범인을 좀 착각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모를 수가 있나? 당황한 경찰은 수사망을 넓혀 피해자 A양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고요. 용의자들 DNA 검사를 통해 진범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소름 돋는 DNA 검사 결과 피해자 A양이 낳은 딸과 DNA가 일치했던 단 한 사람. 그 진범은 다름 아닌 A양의 친아버지 B씨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왜 저 소폰이라는 사람은 왜? 아니 지금 소폰 얘기는 쏙 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증언을 그럼 조작하기 위해서 아빠가 시켰나? 강제적으로? B씨의 범행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탓일까요? 피해자 A양과 어머니는 DNA 증거에도 불구하고 B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왔잖아. 뭐야? 아니 A양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DNA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B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아니 DNA 증거가 있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는 그건 뭐죠? 난 진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거짓말을 일부러 꾸며내고 이걸 또 믿게 된 게 아닐까? 그럴 리가 없어 였겠죠.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5일을 공개합니다. DNA가 지목한 범인이 모모라면 2011년 영국의 한 공원. 17세 소녀가 의문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행히 피해자의 옷 등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 이 DNA를 토대로 검찰은 용의자였던 마흐메드와 아프탑을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범죄 사실을 부인.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아니 앞서 기사와도 마찬가지로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수사가 왜 난항을 겪죠? 증거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DNA를 증거로 분명 두 사람이 기소됐는데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건 단 하나의 DNA. 기소된 두 남성 중 한 명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인데요. 검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두 남성을 함께 기소한 이유. 마흐메드와 아프탑 두 남성이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요거는 구분이 안 되지. DNA가 똑같으니까. 똑같잖아.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란성 쌍둥이도 DNA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쌍둥이 DNA 분석은 아직 법원에서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진범이 대체 누군지 사건은 혼선을 빚는 듯 했지만 결국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쌍둥이 중 한 명인 아프탑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범행 시각, 아프탑의 휴대폰 위치가 범행 장소가 아니었던 건데요. 그렇게 범행 현장에 있던 진범은 또 다른 쌍둥이 마흐메드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결국 2014년 마흐메드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형제인데도 진범이 바로 자수 안 한다. 그건 그렇네. 그지? 저 둘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끝까지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잖아.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4일 공개합니다. 2년 만에 깨어난 진실. 2020년 6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주택가.
40대 여성 완다가 누군가에게 구타당해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흉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그녀는 심각한 부상으로 그만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범인을 꼭 잡아야 될 텐데 뭐 증거 같은 게 안 나왔나요?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력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정 무렵 사건 현장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였을 뿐 그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경찰의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 오로지 피해자 완다의 진술만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는데요. 그렇게 무려 2년의 세월이 흘러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질 무렵 2022년 6월 기적적으로 깨어난 피해자 완다.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완다가 지목한 범인의 뜻밖의 정체는 바로 범인은 오빠. 믿기 어렵겠지만 범인은 평소 완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오빠 다니엘이었습니다. 뭐야. 다니엘은 동생을 흉기로 공격 후 방치. 사실 다니엘은 평소 폭력적인 성향과 목격자의 증언 때문에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었는데요. 하지만 범인이었던 오빠는 2년 전엔 확실한 증거가 없어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극적으로 깨어난 동생의 확실한 증언으로 체포. 살인 미수 및 고의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범인의 악행. 시간이 흘러도 범인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의지가 이 기적을 만든 건 아닐까요? 진범은 누군가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로 돌아간 소녀 살인 사건. 2008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한 부촌. 치과 의사 부부의 딸인 14세 소녀 아루시 탈와르가 목에 수술용 메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상을 입은 채 자신의 방 침대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아루시 사망 직후 실종된 집사 45세 남성 햄라지 반자데였습니다. 또 사건 직후에 사라졌으니까 되게 의심스럽긴 하네요. 뭐 당연히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근데 저 어린 소녀를 왜 저 나이 많은 그 집사가 왜 그럴 일이 있었지? 자, 그런데 아루시 사망 바로 다음 날 집사 반자데 또한 목에 아루시와 비슷한 자상을 입은 채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살인 용의자도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같은 상처로? 수법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데?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진 직후 경찰이 새롭게 주목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아루시의 친부모 탈와르 부부였습니다. 진짜 아니길 바랬는데. 당시 조사관들은요, 집사 반자데와 딸 아루시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알게 된 탈와르 부부가 딸 아루시를 명예살인한 것이라며 정황을 근거로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탈와르 부부는 그저 옆방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공판 끝에 2013년 재판부는 집사 반자데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신원을 모른다고 답했던 점, 딸 아루시의 장례와 범행 현장 청소를 급하게 처리하려 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결국 탈와르 부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0년 뒤인 2017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했던 탈와르 부부는 결국 항소하고요. 그 결과 재판부는 탈와르 부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아루시 살인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한때 인도를 뒤흔들었던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 과연 소녀를 살해한 진범은 누구일까요?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살인자가 숨긴 진실. 1980년 7월 베트남 함단 구역. 20대 여성 A씨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사건 다음 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남성 보떼가 용의자로 지목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그의 바지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지만요.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억울해요. 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보떼. 하지만 결국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아, 바지에 묻은 핀이 뭡니까? 자, 사실 보떼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유일한 의료인으로요. 누가 쓰러졌다길래 달려가서 피해자 맥박을 재고 상태를 살폈어요. 그래서 바지에 피가 묻은 거라고요. 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보떼. 하지만 사건 발생 14년 뒤인 1994년 보떼가 사망하기까지 A씨 살인사건의 진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아들 B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진범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증인을 탐문하고 용의자의 행적을 쫓고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쳤는데요. 그러던 중 아니, 그 사람 돈 없다더니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 결국 피해자 아들 B씨의 증언을 토대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반전. 2022년 1월 마침내 기적적으로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보떼입니까? 보떼니 아니냐가 제일 궁금한데요?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진범의 정체는 바로 정딘찌, 피해자의 친척이었습니다. 딘찌는 금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이후에 그는 거처를 옮겨 다니며 숨어 산 건 물론 3번 이상 개명, 나이까지 속여 공안의 추적을 피해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건 발생 42년 만에 진범 딘찌가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가족들한테도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아, 그러니까 제 그 집 아들이래, 그 집 딸이래 몰아가면서. 보떼는 진짜 도와주려고 하다 피가 묻었나 보다. 그리고 결국 누명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 진짜.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던 보떼의 아들 보응옥은요. 아버지와 가족의 원한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범 딘찌의 살해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딘찌는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1일을 공개합니다. 범죄 전문 기자가 암살당한 이유. 2021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낮 도심 중심부에서 5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64세 한 남성이 총을 맞고 사망. 도심에서 대낮에? 총을 이거는 뭐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조직 범죄 같아요. 총에 맞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저널리즘의 아이콘으로 통하던 네덜란드의 범죄 전문 기자 피터 더 프리스. 그는 범죄 관련 특종을 발표하며 네덜란드의 범죄 보고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 저명한 기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한 TV 토크쇼에 출연한 뒤 스튜디오에서 나오자마자 사고를 당해 네덜란드 국민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대낮에 저렇게 충격을 당했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엄청 충격 받았겠었네요. 뭔가 원한 매진을 보여주긴 해, 진짜. 총격 직후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2022년 7월 총격을 지시한 사람과 또 다른 용의자 2명까지 모두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지목한 프리스의 살해 주체는 다름 아닌 범죄 조직의 두목 리두안 타기. 근데 수사를 하면 밝혀질 텐데 저렇게까지 해서 살해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프리스는 죽기 전 타기가 연루된 살인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전직 갱단원의 법률 고문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그의 가족까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 실제 타기에게는 암살 리스트가 있었고 그 리스트에 죽은 변호사와 가족 그리고 프리스의 이름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프리스의 죽음 또한 타기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게 처벌이 안 되나요? 리스트만 나와 있는 거지 뭘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아휴,
무섭네 진짜. 문제는요, 프리스 사망 당시 타기는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자신은 살인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범죄를 부인,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무서운 거. 누가 나서겠어요. 그죠? 네덜란드 범죄 취재에서의 역사를 쓴 프리스의 억울한 죽음. 정의를 추구한 그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범이 밝혀져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진범은 누군가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쏘아 올린 진범의 실체. 198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33세 여성 리네트 도슨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요. 사건은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약 40년 후 리네트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진범이 뭐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의 유해가 발견이 됐다거나. 어허. 리네트 도슨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이유는 바로 2018년 5월 호주의 한 팟캐스트 방송 때문입니다. 해당 팟캐스트에서 리네트 실종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녀가 살해당한 정황들을 포착한 겁니다. 40년 동안 미제였다면서요. 증거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경찰도 못한 걸 팟캐스트에서 밝혔다고요? 자, 팟캐스트에서 지목한 범인은 다름 아닌 리네트의 남편 크리스 도슨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은 아내가 사라진 뒤에도 6주 동안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남편 크리스가 리네트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당시 경찰은 남편 크리스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도 찾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실종된 리네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크리스를 기소하지 못했는데요. 야 근데 6주 동안이나 뭔가 찾으려고 안 했던 거잖아. 이건 의심 가지. 당시 럭비 선수이자 교사였던 크리스는 당시 제자였던 16살 소녀와 불륜 관계였고 아내 리네트가 사라진 후 단 하루 만에 불륜녀가 그의 집으로 이사. 아이고, 뭐야. 새 가정을 이뤘고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기 위해 청부 살인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많은 일을 했네, 팟캐스트가. 그리고 파장이 커지자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호주는 곧장 재수사에 돌입. 뭔가 살해 동기가 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움직였다는 건. 2022년 8월 재판부는 당시 리네트는 남편을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낼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라며 크리스가 이혼 시 지불해야 할 위자료를 피할 목적으로 리네트를 살해했다고 판단. 아직 리네트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정황 증거들로 크리스에게 유죄를 선고. 크리스는 40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리네트 실종 사건의 진실. 아직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그날 밤 모모의 진실은? 2021년 5월 27일 밤 벨리즈. 조용했던 부둣가에 정적을 깨는 한 발의 총성. 해변가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현지 경찰 헨리 잼모트. 그리고 용의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영국 보수 정치인이자 억만장자 마이클 애슈크로프트의 며느리 제스민 하틴이었습니다. 당시 시아버지와 남편이 벨리즈에서 사업 중인 데다 제스민 역시 벨리즈에서 운영 중인 호텔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스민은 자연스럽게 2, 3년 전부터 현지 경찰 헨리와 친분을 쌓았고요. 헨리에게 총기 사용법을 배우며 더욱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도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제스민이 총을 다루다가 헨리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스민 역시 기억이 잘 안 나요. 방아쇠가 어떻게 당겨졌더라? 모든 건 다 실수였어요. 자신의 총기 조작 미숙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약간 이상한데.
일단 근데 범인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타까운 그건 총기 사고 인정한 아닙니까? 거지. 그러니까 우발적이었다. 빵, 쏜 거잖아. 사고다. 일단 제스민이 기소된 혐의는 과실치사가 맞습니다만 그런데 유족에 따르면 제스민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기소되어야 해요. 마치 처형당하듯 총에 맞았다고요. 총성의 흔적 그리고 헨리가 24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이었던 점을 들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 역시 제스민의 계획된 살인이라고 믿었는데요. 그 이유 백발백중인데. 제스민의 주장과는 달리 그녀가 수준급 사격 실력 보유자이며 이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이며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 아니냐는 온갖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스민은 헨리는 자신의 친구였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 끝까지 단순한 사고일 뿐이었다고 주장했고요. 내년 4월에 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실수에 한 건지 고의에 한 건지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지. 하늘과 땅 차이죠. 과연 범인과 고인 그리고 부둣가만이 알고 있는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8일 공개합니다. 살인자의 정체는 뭐뭐? 2017년 8월 중국 안후이성 한 남성이 22년 전 발생한 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범죄가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한 추리소설 속 내용과 굉장히 흡사했다는 겁니다. 오, 가끔 저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작품 보고 모방하는 범죄. 오 그렇죠. 없으면 건가? 좋겠지만 있죠.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 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해당 소설을 쓴 유명 작가 리우 용기아였습니다. 그 뭐야 이게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였어요? 자기 범죄 내용을 그대로 소설로 쓴 거라고요? 뭐야? 이게 자기가 쓴 대로 했는지 자기가 한 걸 쓴 건지. 그가 쓴 소설은 중국 유명 추리 소설로요. 한 여성 작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의 상황과 비슷해 실제 자신이 과거 범죄를 모티브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됐는데요. 소설보다 더 끔찍했던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중국 저장성 후저우의 한 여관. 당시 생활고를 겪던 리우는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의 눈에 띄었고 우발적으로 주인 부부와 그들의 손자 그리고 직원까지 살해한 후 달아났는데요. 그렇게 살인 후 22년 동안 리우는 작가로 승승장구. 앞서 말씀드린 이 추리 소설은 문학상을 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현실감 있는 글을 썼겠어요. 경험담인데. 싫어하니까. 간이 크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 여관에 묵던 손님 중 안후이성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단서와 약 6만 개의 지문 샘플을 분석해 마침내 리우를 범인으로 지목했고요. 집에 들이닥친 경찰을 마주한 리우는 22년 동안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순순히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던 겁니다. 예상은 했구나. 근데 너무 비겁하다. 궤변이죠. 궤변이죠. 자신의 고통이 컸다면 자백했어야지. 자수했어야지. 왜 이제서 잡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까? 잠깐의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한 남성.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죄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